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정 마무리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X 지문으로 할 건데요. 최근 한 5년치, 넓게는 한 6, 7년치, 한 10년치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5년치에 조금 집중이 되는 한데요. 중요 지문들은 이전 나왔던 문제들도 중요 지문이 들어있습니다. 약 800개 가량 되는데요. 이걸 좀 단시간 내에 우리가 빠른 시간 내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보다는 맞고 틀리고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지인들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듣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론 PC로도 들으시지만, 그분들 위해서 되도록이면 지문 빠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한 800개의 지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기출문제, 아주 1000페이지짜리 두꺼운 기출문제 한 권을 4시간 만에 한 번쯤 읽어본다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들으시고, 물론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정보 격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출 지문이나 중요 지문들하고 여러분이 물론 이제 우리 회원님들 중에 고수인 분도 많고 하신데, 그래도 간혹 이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들어보시면은 야, 이런 지문도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찾으셔가지고 한 문제 더 맞춘다는 기분으로 강의를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이렇게 책상에 앉지 않으시더라도 차를 운전하시면서 또는 소파에 편하게 누우셔가지고, 그죠? 소리만 들어도 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노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군노는 정치행정 이원론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니고 정치가 국가의지의 표현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 지문. 애플비,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 보았다. 애플비는 정치행정 이론론을 대표하는 대표적 주자입니다. 애플비와 D막이 있죠. 요거 조심하시고 빈출로 나옵니다. 3번 지문. 시장 실패 원인 중 불안정 경쟁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불안전한 경쟁, 잘못된 경쟁이죠.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경쟁 같은 것들, 그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이런 걸 우리가 불안전 경쟁이 그러는데, 여기다가 불안전한 경쟁하라고 보조금을 더 준다?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죠.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규제를 가한다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정보 격차라는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을 들 수 있다. 이게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더니만 쓴 어떤 레몬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물건을 구매한다. 그래가지고 레몬법이랍니다. 정보 격차라는 시장 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레몬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 지문. 코드 정리. 시장에서 부정적 외법가를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발적 협상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6번 지문. 코드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조한다. 아니죠. 자발적 협상을 강조하죠. 개입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7번. 코드 정리가 내세운 전적권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거래 비용 발생한다 했었고, 요거 예전에 경쟁에 나왔죠. 8번 문제. 공유제 비극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선택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자, 여러분, 행정학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어적으로 푸시면 의외로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비극이라 그랬어요. 근데 긍정적 외부효과 미친다 아니죠?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는 일정한 양의 오염 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주체에게만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해준다. 오염 허가서 배출권을 보유하게 하는 것, 이거는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규제가 되겠습니다. 직접 규제는 특정 장치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적 규제라고 합니다. 10번. 큰 정부를 지지하는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 중시 경제학을 거시 정책을 강조한다 했는데 아니죠. 케인즈는 수요 중심의 정책을 강조합니다. 공급이 아니고 수요 중심이 되겠습니다. 뉴딜 정책에 기반이 됩니다.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11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이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자, 정치나 관료 때문이 아니라 공공조직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관료제 특성, 계층제라든가 분업이라든지 법규, 중시, 행정 이런 것들이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12번 문제.
울프가 주장한 정부 집회 유형 중 내부성으로는 최신 기술의 집착, 정보와 지식의 독점, 더 많은 예산 확보 등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 실패, 시장 실패, 행정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혹시 좀 더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문제. 정부 내부의 이유로 인해 생산 가능 곡선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X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교재 완화 등을 활용할 대응이 필요하다. 자, X 비효율성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충분히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14번 문제. 자유시장이 자원 배분에 효율적이라도 국가 윤리적 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제의 관점에서 정부 규제가 정당할 수 있다. 비가치제라는 게 뭐냐? 술, 마약, 담배. 최근에 현 정부가 마약, 단속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이게 바로 비가치제에 대한 정부 규제가 되겠습니다. 가치제라는 거는 또 뭘까요? 요거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문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치제라 그러고 비가치제, 요거는 술, 마약, 담배 등이 되겠습니다. 15번. 일반적으로 경제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역사가 길다. 예, 대공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포획현상은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 더 잘 나타난다. 예, 경제적 규제 더 잘 나타납니다. 뭐 진입규제라든지요. 특정 업체 진입, 예컨대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적 규제가 되겠습니다. 포획 현상 꼭까지 하시고 17번 우리나라 규제형 분석은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의 신설 강화 규제 심사 시 활용된다는데 의원 입법은 제외되고 있다. 이런 상권 분립 때문에 그렇죠. 18번 문제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키워드죠.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중앙정기안의 장은 규제를 신설 강화 완화하려면 규제 영향 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해야 된다는데 자 완화의 경우에는 규제 영향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신설 강화의 경우에는 합니다. 다음 20번 문제 스티글러의 정부 규제 이론에 따르면 관료는 공익을 대변하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한다는데 스티글러는 포획 이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공익이 아니고요. 21번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지하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내줌으로써 지대 추구 행위를 막을 수 있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권한을 내줌으로 인허가권으로 인하여 포획이 됨으로써 지대 추구 행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2번 수단 규제에서는 관리 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 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했는데 예 반대로 돼 있죠. 성과 규제가 가장 자율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단 규제가 제일 약하고요. 그다음에 관리 규제, 그다음에 성과 규제 이런 순서대로 자율성이 많죠. 24번 문제. 정부 규제를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에 비해 규제 대상 기관의 자율성이 크다는데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이 훨씬 더 크죠. 그 요거 가끔씩 이상하게 오늘 좀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거티브가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규제에 비해서 자율성이 훨씬 많습니다. 자, 25번 문제.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 존속기간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6번.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수능 비용을 규제에 의한 조세 또는 숨겨진 조세라고도 설명한다. 자, 규제가 마치 세금과 같이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새롭게 들어간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작년 교재 말고 올해 교재에서 새로 들어간 지문들 특히 요거는 24년도 기출문제 중심인데 저건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갈게요. 27번 규제 역설은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죠? 이게 그렇게 역설이죠. 28번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권 분립상 그렇습니다. 자, 다음 꼭 가져가세요. 넛지, 최근에 넛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각종 7급
7국업 시험이라든지 이런 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봅시다. 넛지 방식으로는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 설계를 한다.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자, 디폴트라는 것은 초기 값을 바꿔준다 이런 뜻이다. 원래 초기 값을 바꾼다. 초기 값을 우리가 디폴트라 그럽니다. 자, 인적 편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30번 신공 관리는 학문적 토대는 신고전압박 경제학인데 넛지 이론은 공공선택론은 아니다. 자, 신공 관리론이 공공선택론 신고전압박 경제학의 토대로 되고 넛지 이론은 행동 경제학. 최근에 행제학의 행동 경제학이 나왔는데 넛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가지고 가십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다음 31번 넛지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휴리스틱은 인간이 판단하는 걸 휴리스틱이라 합니다. 어림잡아서 짐작해서 하는 것 판단 휴리스틱이라 그래요. 인지적 오류와 행동 편향을 방지한다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 행동 편향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행동 편향이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림짐작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32번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경제 합리성을 가정하지만 넛지 이론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 문제 무호의 전략적 삼각형 모델 요즘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당성과 지지, 운영 역량, 공공가치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어떤 정책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관료들의 운영 역량을 키워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공공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무호의 전략적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요즘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좀 가져가시고요. 보즈만 공공기관에 의해 생산된 순 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 중에 최근에 공공가치 강조하는 것은 무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무호 35번 사회적 자본은 동조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적극 선택 촉진시킨다. 동조성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동조잖아요. 근데 사적 선택을 촉진한다? 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없는 봉사다. 자, 자칫 대가없는 봉사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친사회적 행태라고 합니다. 37번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예, 최근에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되겠고요.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증가되면 오히려 제재력이 강화된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37번 더글라스의 문화이론 중 집단주의는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배제한다.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배제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운명주의가 되겠다. 개인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이죠. 요거 경정 성지 문제죠. 다 40번 자,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에 의하면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한다. SOP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 우리 경찰 조직 SOP 매뉴얼 아시죠? 41번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관계를 더 중시한다. 아니죠.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가 느슨한 관계죠. 42번 최근에 나온 질문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상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되는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할까요? 그렇죠. 아니겠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100만 이상 대도시죠. 특례시장에게 제출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 기초주의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 가깝다. 기초주의 또는 근본주의죠. 근본적인 거니까 요거는 실체설 맞죠. 44번 플라톤과 루소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예, 롤즈 정의론도 공익 실체설이 되겠습니다. 홉스, 벤틀리, 슈버트, 트루만이 공익 과정설입니다. 요거 경정 성진 지문이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은 효율성보다는 합법성이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다. 아닙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요거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판단 기준이 되겠고 46번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 실체설이죠. 43번에는 기초주의, 근본주의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립적인 이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는 공익 실체설이 되겠습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집단 이기주의, 님비 현상 같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과정설. 왜냐하면 과정설은 협상과 타협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기본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실체설 내용이죠. 공익이 사익을 초월해 존재한다라는 거고 실체설은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49번 공익의 실체설은 다원주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과정설은 엘리트주의 관점을 취한다. 반대로 설명되어 있고 50번 공익 실체설은 공익을 형성하는 대표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수기민주주의나 공론화 방안들이 강조된다. 이거 수기한다. 공적인 의결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과정설이 되겠죠. 51번 국가공무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된다.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52번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의 실천이 될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공익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헌장이 되겠습니다. 53번 최근 질문인데요. 그래서 세설이 좀 많아요. 공직윤리법의 목적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됐는데 공직자윤리법에 보시면은 여기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될 행정의 윤리를 목적한다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자, 국가공무원법에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확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민 전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민주성 능lực 확립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53번은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꼭 별표해서 가져가시고 이런 것들이 경쟁승진이 좋아하는 지문들이더라고요. 54번 신공공섭의순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신공공섭의순으로는요, 궁극적 목표로 봅니다. 부산물로 보는 것은 NPM이 되겠습니다. 55번 롤즈의 정의관은 자유방임주의에 근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는 사회주의 양극단을 지향한다. 이거는 양극단 지향이 아니고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이란 거죠. 56번 블레스토스는 이거 경쟁승진 지문입니다. 블레스토스는 정당한 분배 원칙으로 필요, 가치, 작업, 능력과 업적, 계약에 따른 분배를 강조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시험에 계약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낸 적이 있습니다. 57번 볼까요? 롤즈는 원초 상태 하에서 함정 인간은 최대 극소화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한다고 전제한다. 자, 너는 혹시 뭐 소파에 계시거나 차 안에 촬영 안에 계시는 분들 또 그냥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서 뭐가 틀렸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리고 혹시 지문 이상하다든지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는 있죠. 그러면 우리 카페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게 밴드를 설정해 놨는데 연락이 안 올 수도 가끔씩 톡이 안 오기도 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이제 바쁘다 보면 쓱 지나갈 수 있고 그러시면은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사무실로 좀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하셨구나 제가 또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질문에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좀 민감해 계시고 예민하신 거 저도 압니다. 매년 저도 이때 되면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우리 밴드랑 아니면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제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요거 수정하고 조정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보시면 최대 극소화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한다 했는데 최대 극소화가 아니라 최소 극대화입니다. 요거 많이들 틀리시더라고요. 최소 극대화입니다. 58번 디에싱은 정치 합리성을 의사결정 구조의 합리성과 동일시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다고 봤고요. 59번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직 내부적 관계다 아니죠. 능률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를 말합니다. 60번 기계적 효율성은 효율을 수량적으로 파악한 개념으로 과거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대에 행정이 도입되면서 중시된 효율관이다 했는데, 자, 정치행정 이론론 때 등장한 거죠. 행정 초기 이론이고, 61번 가외성은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안이다. 한때 많이 나왔었죠. 예, 소극적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가외성은 조직 내에서 각 기능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아니죠. 충돌 가능성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정보 기관 간의 갈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3번 가외성은 대체 수단의 확보 등으로 수단과 목표의 전도 현상을 완화시킨다. 했죠. 이것도 경정 성진 기출 지문이죠. 64번 최근 지문입니다. 가외성은 능률성, 경제성과는 대조적인 개념으로, 여기까지 자 보시죠. 직권화와 일치되는 성격이 있다. 아니죠. 자, 분권하죠. 예를 들면 상권 분립도 가외성의 사례죠. 그러니까 직권이 아니라 분권이 가외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5번. 행태주의는 정치와 행정 현상에서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행태주의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강조했고, 66번 행태주의 연구 방법은 행정 현상 중 가치 판단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존재는 인정했죠. 단지 연구 대상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67번 행태주의 가설 도출은 기존 이론에서 도출되어 귀납적이고 검증 방법은 연역적이 되는데, 아니죠. 기존 이론에 도출되는 것은 연역적이고 검증 방법은 실정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귀납적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8번.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개인을 토대로 해서 사회 전체,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 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우리가 개인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한다. 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69번.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권력, 의사전달, 정책 결정의 문제와 행정 가치 문제를 중시한다. 자,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구조적 접근이기 때문에 인간적 측면과 관련된 권력이나 의사전달, 정책 결정, 가치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70번 문제. 생태론은 선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행정의 보편적 이론보다는 중범위 이론의 구축에 자극을 줘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아주 그럴싸하지만 선진국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후진국의 행정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었고요. 71번 리거스의 프리즘적 모형에서 설명하는 프리즘적 사회의 특성에는 고도 이질성, 형식주의, 다규범성이 포함된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72번. 프리즘적 사회에서 지배적 행정 모형은 사랑방 모형, 살라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73번. 현상학은 개별적인 인간 행위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 해석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조직의 전체성을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다 했는데, 현상학은 개인의 주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것에 더 초점 둡니다. 자, 전체에서 보다는요. 74번 후기 행태주의자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 주제는 투표행동이다 했는데, 자, 행태주의자들이 투표를 다룹니다. 행태주의 투표란 것이 계량이 쉽죠. 몇 퍼센트 당선됐다, 지지율이 몇 프로다, 계량은 용이하죠. 그래서 행태주의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75번 파머의 반관료제 모형에서의 포스트 모드 행정의 특징 중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행정 운영, 적극적으로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상상이다. 맞는 질문이고, 76번 파머가 주장한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 이론에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보다는 과학적 합리성을 중시하다. 아니죠? 반대죠?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상상을 더 강조합니다. 자, 다음 77번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에서는 거대 설화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다. 자, 근본주의적 인식론을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거대 설화, 거대 이론을 비판합니다. 요거 경정성진 지문이죠. 자, 제가 가끔씩 경정성진입니다 할 때 그런 지문이 있었나 이러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78번 정책과학은 사이먼의 행태주의와 의사결정 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서 수학과 컴퓨터를 활용하여 고도의 계량적인 접근 방법을 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책학은 후기 행태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 행태주의가 계량을 강조하는 거죠. 방금 제가 보팅 투표 얘기 드린 것처럼
79번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전통적인 정보관료제는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라 했다. 독점이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80번인가요? 공공선택이론은 권한이 분산된 여러 작은 조직들에 의해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것보다 단일의 대규모 조직에 의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선호한다. 반대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어떻게든 잘게 쪼개는 것을 강조합니다. 작은 조직끼리 쪼개져 가지고 서로 상호 경쟁하게 하자는 거죠. 81번 공공선택론은 수요 선호가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공급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효과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 최소화한다. 팁을 가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지문이죠. 82번도 새로 들어온 지문입니다. 중투표자 이론은 중간 선호자만을 만족시킨 모형으로서 모든 투표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처음이라서 여기 있죠? 여기 요 부분만 나머지 극단적인 어떤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혀 공공재 공급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소외되는 한마디로 소외되는 사회적 소외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적인 모두가 만족하는 파레토 효율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위투표자 모형입니다. 중간적인 거 주로 다수 중도층의 입장만 따진다는 거예요. 83번 니스칸에는 자 82번 올해 지문입니다. 24년도 지문. 자, 기출 지문이에요. 니스칸에는 예산 극대화 모형에서 관료는 한계 편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한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총 편입 곡선과 총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자주 하는 지문이죠. 84번 관료 예산 극대화 모형에서 관료와 정치인은 상방 독점의 관계다. 맞는 지문이죠. 예, 지금 현재 행정부하고 국회가 싸우는 거 보시면 상방 독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5번 던너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 구조는 직권화된 형태로 변화되는 자, 던너비 관청 형성이라는 건 새롭게 분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권화된 형태로 변하는 성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6번 공제 비극은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아닌 공유제의 비배열성을 위한 무임성체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자, 공제 비극 아까 부정적 외부 효과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이었죠. 87번 티브 가설의 전조건에 의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가 지방정부 간의 파급 효과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외부 효과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앞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티브 가설 꼭 가져가세요. 예. 저는 이제 5급 중화식 행정고시 강의도 하고 경찰 간부나 공무원 기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출제 경향을 항상 여러 군데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요즘에 특정한 주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자, 티브 가설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티브 가설 88번. 티브 가설의 전조건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방정부 간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 차이를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완전 정보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89번 티브 모형의 가정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90번 티브 모형의 가정으로 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 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면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고용기회로 인해서 자유이동이 제약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 질문입니다. 91번 역사 접근 방법은 각종 행정제도의 성격, 그 형성에 있어서 보편적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역사는 국가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 보편적 방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92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정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93번 역사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을 가한다. 맞는 지문이고 94번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연구의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 모형의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차이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건 유사하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95번.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 결과가 개인의 선호 체계의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정한다 했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직선적인 연장선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냥 맥락만 지어준다는 것, 제약만 가는 것이지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요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신제도는 외생변수를 다뤄줘온 정책 혹은 행정 환경을 내생변수와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고요. 97번 문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접근법은 방문론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이었는데 자, 귀납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사회학적 제도주의 문화잖아요. 문화란 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개인의 이런 생활 습관, 행태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의 문화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귀납이 되겠습니다. 98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맞죠? 사회적 정당성 키워드고. 99번.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 면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역사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나 조직에서 어떻게 유사한 제도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자, 반대로 돼 있죠. 종단 역사적 제도주의고 횡단은 사회학적 제도주의겠습니다. 종단은 시간의 차이니까 여기 역사죠. 100번.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개인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도를 만들거나 변형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만 제도를 문화로 생각했어요. 개인이 문화를 바꿀 수는 없죠. 101번.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개인의 선은 안정적이며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102번. 최근 지문입니다. 합리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제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죄수의 딜레마나 공직비극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되겠고요. 다음에 103번.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 중에서 규범적 동행화이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은 신공공 관련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되겠습니다. 105번. 오스본 개벌 내 정부 재창조론은 레건 행정부 정부 재창조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가 틀렸죠? 레건이 아니고 클린턴 행정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오스본 개벌의 정부 재창조론에 대한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106번. 신공공 관리론에 의하면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 행정 체제를 확립해야 되는데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의 통합이 아니고 분리를 강조하는 거죠. 예, 분리해서 책임 행정 만들자는 거였고. 107번. 피터스가 제시한 유가버넌스 정부 개혁 모형 중 참여적 정부 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개청제에 있으며 구조개혁 방안으로 가상 조직을 제시한다. 자, 참여적 모형에서 구조개혁 방안은 평면 조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 가상 조직을 정부 구조개혁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08번. 피터스가 제시한 유가버넌스 정부 개혁 모형 중 시장적 정부 모형에서 정책 결정의 개혁 방안으로 실험을 제시한다. 자, 시장적 모형은 내부 시장이나 시장주의를 말하는 거죠.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 요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 방안으로 실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번. 가버넌스 체제에서의 정부는 정부가 주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한다. 국가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110번. 신공공 서비스로는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예, 요거 맞는 지문이 다면적 책임 강조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에 111번. 신공공서비스는 기본 원리로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한다. 요거 경쟁성적인 문제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112번.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책임서 확보의 방법으로 개인이익의 총합을 통해 시민 또는 고객 집단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했는데, 자, 신공공관리론이 개개인의 이익의 총합입니다. 또 고객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이죠. 자, 그 다음
113번 신공 서비스로 인해서 관료 역할의 중요성은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잡고 시민을 지원하는 데 있다. 자, 방향 잡기죠. 스티어링이 아니고 서브 봉사학입니다. 114번 신공 서비스로는 집단이나 계층, 지역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정책 결정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115번 신공공 서비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동기를 유발하는 수단은 정부 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와 사회봉사이다. 자,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건 뭐예요? 이건 신공관리론이죠. 그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116번. 신공관리론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공유된 가치를 관료가 협상하고 중재된다 했는데, 자, 공유된 가치가 키워드죠. 이거는 신공관리론이 아니라, 신공공 서비스론이 되겠습니다. 자. 117번 신공관리론은 경제 합리성에 기반한 반면 신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경제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 신공서비스론. 자, 118번 행정재정립운동은 기존의 정책적 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했다. 맞는 질문입니다. 기존의 정책적 이원론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정책적 이론론적 관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9번 문제. 탈신공관리론 포스트 NPM은 탈갈라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을 강조한다. 이거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다음 120번 올해 지문입니다. 119번 120번 포스트 NPM은 신공관리 수정 보완하는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적 분화 강화, 적극적 규제 완화 등을 강조한다 했는데, 자,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그다음에 재규제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고 121번인가요? 자, 시차이론은 구성원수들 간의 내적 정합성 확보 측면은 고려하지 않으나 충분한 성숙성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 내적 정합 확보도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요소와 요소 간에 어떤 어느 정도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만이 내적인 여러 구성원수들끼리 문화와 사람들 간의 제도와 문화 간의 정합성 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해도 왜 처음에 삐끗삐끗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맞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총론이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좀 짧은 시간 했는데요. 오늘 좀 첫 시간이라서 조금만 짧게 끝내고 다음에는 정책하고 해서 거의 한 40, 50분 정도 이상 할 건데요. 하여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해주세요.